1800년 8월 18일 조선의 22대왕 정조가 세상을 떠나고 순조가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자 영조의 계비였던 정순왕후 김씨의 수렴청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1801년 신유박해로 인해 정조가 등용했던 남인 세력이 파탄의 지경에 이르렀고 소론 세력 역시 노론 벽파의 눈치를 보며 조용히 지낼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노론 벽파는 모든 전국을 쥐고 흔들며 온 조정은 벽파의 뜻대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가 정순왕후 김씨가 세상을 떠나고 벽파는 몰락하게 되면서 노론 시파였던 김조순이 정권을 잡게 되었죠. 오늘은 조선이 막장으로 치닫는 계기가 된 세도 정치의 문을 활짝 연 인물 김조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김조순은 1765년 8월 안동 김씨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그의 고조부가 영의정이자 노론 사대신 중 한 명인 김창집이었고 더 위로 올라가면 노론의 초대 영수인 김수항 그리고 병자호란 당시 대표적인 척허파인 김상원의 후손이었죠. 그야말로 노론 계열의 엄청난 다이아몬드 수저 집안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20살의 나이에 과거에 급제해 예문관 검열과 규장각 대교를 지냈는데요. 규장각 대교를 지낼 때 노론 벽파와 시파가 정치 경쟁을 벌이자 중립을 지키며 이런 당쟁을 없앨 것을 정조에게 주장하고 나섰는데 이 모습을 본 정조는 그를 마음에 들어했고 총애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조순은 평소 소설을 굉장히 좋아해 직접 오대검 협전이라는 무협소설을 쓴 적도 있죠. 또한 예문관에서 숙직할 때 연애소설을 보다가 정조에게 걸린 적이 있는데 이때 정조는 그에게 반성문을 써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변명하기 바빴던 여느 반성문과는 달리 그는 잘못한 것은 확실히 잘못했다고 인정하며 기가 막히게 반성문을 잘 썼고 그걸 본 정조가 극찬했다고 하죠. 정조가 그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정조의 건강이 나날이 악화되자 왕세자 책봉을 하면서 동시에 김조순의 딸을 세자빈으로 삼기 위해 간택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걸 느낀 건지 정조는 간택을 패하고 중매를 통해 얼른 김조순의 딸과 순조를 혼인시키려고까지 했죠. 그러나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었고 결국 간택하게 되었는데 초간택과 재간택까지 했지만 상간택을 하지 못한 채 정조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정조가 죽기 전에는 어린 순조를 잘 보필해 달라는 유지를 받기도 했을 정도로 정조에게 두터운 신임을 받았죠. 자신을 총애하던 정조가 세상을 떠나자 김조순은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세자빈 간택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김조순의 지위도 애매한 위치에 있었고 대왕 대비였던 정순왕후가 수렴청정을 하게 되면서 노론 벽파들이 모든 권력을 손에 쥐게 된 것이었습니다. 쉽사리 김조순을 내칠 수 없었던 정순왕후는 그를 병조판서에 임명하고 비변사 제조도 겸임시켰지만 김조순은 얼마 안가 노론 벽파와 정순왕후의 공격을 당하게 되죠. 1801년 정순왕후는 천주교를 엄금하라는 명령을 내리면서 신유박해가 시작되었는데 이것을 기회로 삼아 노론 시파와 소론, 남인까지 벽파를 제외한 여러 인사들 역시 공격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때 김조순의 친족인 천주교 신자 김건순이 체포된 후 처형되었고 김조순과 친하게 지내던 김여라는 인물도 체포되고 말았으며 정약용 등의 남인들과 소론 그리고 시파까지 개박살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살떨리는 상황이 계속되던 가운데 정순왕후는 그를 이조판서에까지 올리는데요. 김조순은 병환을 핑계삼아 사직서를 내버렸습니다. 거기다가 노론 벽파의 사람이던 권유가 삼간택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김조순의 딸이 왕비가 되지 못하게 하려고까지 했지만 정조의 유지를 뒤집을 수 없다며 정순왕후는 권유의 말을 딱 잘라 거절해버렸죠.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김조순의 딸이 순조의 왕비로 책봉되었고 김조순은 국구가 되어 영안부원군에 봉해지게 되었습니다. 이후로도 훈련대장이나 홍문관과 예문관 대제학에도 제수되었지만 계속 사직 상소를 올리면서 관직에 나아가려 하질 않았고 나름대로 처신을 잘해 벽파로부터 큰 견제를 받지 않았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순조가 15세의 나이가 되자 정순왕후는 수렴청정을 중단하고 순조가 친정을 하게 되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정순왕후는 자신이 수렴청정을 하지 않아도 벽파가 전국을 주도할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완벽한 오산이었고 김조순이 어린 순조를 대신해 섭정을 하기 시작하면서 시파의 인물들이 속속 정계로 복귀하기 시작한 것이죠. 김조순은 섭정을 하기 시작한 직후부터 노론 벽파의 지도자들을 쳐내기 시작했는데요. 벽파를 쳐내는 신호탄으로 삼은 것은 자신의 딸과 순조의 국혼을 방해한 권유를 처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권유는 체포되었고 같은 노론 벽파인 이한묵과 벽파의 유생이던 정재민 또한 붙잡혀와 처형당하고 말았죠. 그러자 아차 싶었던 정순왕후가 다시 정사에 관여하기 위해 수렴청정을 하려 했는데 시파의 대신이던 이시수가 따지자 어쩔 수 없이 정순왕후도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순왕후는 자신의 신변에도 위협을 느꼈는지 자신은 국혼을 방해하지 않았다는 해명을 하고 얼마 안가 1805년 세상을 떠나버렸죠. 노론 벽파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던 심한지도 1802년에 세상을 떠났고 정순왕후까지 죽어버리자 초조해진 우의정이자 벽파였던 김달수는 순조에게 사도세자의 허물을 강력하게 인지하게 함으로써 벽파의 입지를 굳건히 하고자
사도세자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박치원과 윤재겸을 추승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스스로 자신의 목을 옥죄는 자충수가 되었으니 순조는 그의 주장에 반대를 했고, 조등령과 신원조 등은 정조가 살아있을 때는 한마디도 안 하고 있더니 이제서야 웬 말이냐며 사도세자를 모함하는 것은 선왕인 정조의 유지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결국 김달순도 탄핵되고 말았습니다. 그의 이 발언으로 인해 김관주 등 벽파의 지도부가 제거되고 말았죠. 거기다가 김달순이 이렇게 높은 위치에 있게 된 것은 심한지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심한지와 정일원 등도 처벌해야 한다고 하자 결국 이미 세상을 떠난 그들의 관작도 추탈되었고, 김기주와 김종수는 역적으로 낙인 찍혀 벽파는 역당의 무리로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정순왕후의 친정 가문인 경주 김씨가 대규모로 숙청되었고, 노론 벽파는 결국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죠. 이후 조정의 빈자리는 노론시파 계열 인물들과 일부 소론의 인물들을 대거 발탁해 채워나갔고, 그렇게 안동 김씨 세도 정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노론 벽파를 숙청할 때도 모든 일은 측근들이 대신 수행하면서 그가 전면에 나서지는 않았는데요. 김조수는 벽파를 몰아내고 당시 최고의 권력을 손에 쥐게 되었지만 가장 높은 벼슬이라 할 수 있는 정승의 반열에는 오르지 않았죠. 대신 그는 부제학이나 병조판서, 이조판서, 훈련대장과 같은 하나같이 실세 중의 실세 자리들인 핵심 요직들을 꿰찼으며, 당시의 배의 현황이나 이동 등을 관리 감독하면서 배를 통해 이루어지던 상업, 상권 등을 장악할 수 있던 주교사 당상직과 당시 대동법으로 거두어들인 대동리의 출납을 담당하는 재정부서였던 선해청 제조 등을 역임하면서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모든 실권을 장악했습니다. 또한 그는 죽는 날까지 유지하던 직위가 바로 비변사 제조였는데, 당시 국정 전반을 운영하던 핵심 정치기구는 의정부가 아닌 비변사이기도 했고, 제조는 명목상으로는 비변사의 2인자 자리였지만 실권은 도제조보다 더 강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핵심 요직은 그가 대부분 차지했던 것이죠. 그렇게 그는 눈에 띄는 최고로 높은 자리에 올라 모든 일에 앞장섰다기보다는 한 발짝만 물러선 뒤에서 국정을 장악한 채 운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정도로 권력을 쥐게 된 인물들은 대체로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정권을 마구 휘두르며 매관매직 등을 통해 부정축제를 하기 마련인데, 의외로 당시 김조순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좋았죠. 김조순 개인적인 품성은 나무랄 데가 없었던 것인데요. 김조순에게는 부정부패나 부정축제 등의 기록이 전혀 없고, 오히려 왕이 높은 관직을 제수하거나 상을 내릴 때도 극구 사양하면서 받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았다고 합니다. 또한 당시 과거 제도 또한 개판이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 출사길이 막힌 젊은 유생들과 학자들을 등용하기도 하고, 1827년엔 관서 지방을 여행하다가 그곳에 열악한 백성들의 실정을 순조에게 보고해 환곡과 대동리의 폐단을 정리하게 했다고 하죠. 그래서 그는 안동 김씨 세도 정치의 시발점이 된 인물 정도의 언급만 나올 뿐 간신이었다라는 평은 없으며, 당시에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당시 최고의 권력가는 김조순이었기 때문에 그의 아내 청양부부인 심씨가 사망했을 때 순조는 아들인 효명세자를 보내 조문하게 했지만 김조순이 극구 사양의 조문은 하지 못했다고 하죠. 이후 그는 1832년 4월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죽고 나서 세도 정치는 전성기를 맞게 되어 소수의 인물들이 정권과 권력을 독식해버리기 시작했고, 점점 조선도 멸망의 길을 걷기 시작했죠. 세도 정치 때문에 조선이 망했다라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엄청난 영향은 끼친 게 맞으니 이 세도 정치의 문을 연 김조순도 부정적인 평가는 피해갈 수 없을 것 같네요. 정조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그의 아들 순조가 왕위를 이어받자 순조의 장인이 되는 김조순이 정권을 장악하면서 그렇게 세도 정치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김조순이 세도를 하던 때는 어느 정도 제어가 되던 상태였죠. 그러나 김조순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그의 아들들이 정권을 장악하며 이후 세도 정치는 걷잡을 수 없이 사태가 심각해집니다. 그러면서 조선이라는 나라도 점점 쇠퇴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죠. 이런 세도 정치가 막장으로 치닫을 때 세도 정치의 정점에 있었던 인물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김조순의 셋째 아들 김자근인데요. 오늘은 김자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는 정조 21년인 1797년에 김조순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죠. 집안 자체가 워낙 빵빵하다 보니 29살의 나이가 되었을 때 순조가 김조순의 회갑을 축하하는 의미로 그에게 벼슬을 제수했죠. 하지만 자신의 능력으로 얻은 벼슬이 아니었기 때문에 김자순 자신도 그걸 부끄럽게 여긴 것인지 이렇다 할 벼슬살이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사실 할아버지나 아버지의 백으로 관직을 얻은 사람들은 과거를 통해 관직을 제수받은 관리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거나 은근히 무시를 당했기 때문에 김자근도 과거를 통해 관직에 나아가려는 생각이 있었던 것일 수도 있죠. 그러다 헌종 4년 때인 1838년 42살의 늦은 나이로 결국 과거에 급제했는데, 그 이후부터는 날개 돋친 듯 승승장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부교리, 규장각, 직각, 이조참의, 이조참판 등을 역임하고 나서 관직 생활을 한 지 불과 4년도 채 안 된 상태에서 공조판서와 이조판서의 직책까지 맡게 된 것이죠. 그런데 김자근은 은근히 운이 좋은 편이었는데요.
당시까지만 해도 형 김유근도 관직에 나아가 있었고 친척형인 김홍근과 김은근도 이미 정계에 진출해 있던 상황이라 김작은이 안동 김씨 세력을 이끌던 리더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김작은이 관직에 오른 지 얼마 안 가 형이던 김유근은 중풍에 걸려 1840년에 세상을 떠나버렸고 2년 후인 1842년에 김홍근도 세상을 떠나버렸으며 김은근은 헌종 말년에 탄핵을 당해 정계에서 축출되어 버렸던 덕에 김작은이 안동 김씨 세력을 이끄는 리더가 된 것이었죠. 그런데 그의 아버지 김조수는 전면에 나서지 않고 조용히 뒤에서 일을 처리했던 반면 김작은은 스스로 전면에 나서서 조정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을 모조리 숙청하면서 점점 권력의 정점에 다가가게 되죠. 하지만 순원왕후가 수렴청정을 거두고 헌종이 친정을 하기 시작하면서 김작은과 안동 김씨 가문은 엄청난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바로 헌종이 움직이기 시작했던 것인데요. 헌종은 오군영의 대장 자리에서 외척들인 안동 김씨와 풍양조씨 세력을 끌어내리고 외척이 아닌 사람들을 대장 자리에 앉히기 시작했고 거기다가 자신만의 친위대를 만들어 왕권 강화를 꾀했죠. 또한 백성들의 고열을 쥐어짜던 여러 지방 고을로 암행어사를 파견해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였고 주요 관직을 꿰차고 있던 안동 김씨와 풍양조씨 등 여러 척신들을 주요 관직에서 빼고 새로운 인물들로 채워나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또한 김은근을 탄핵한 신하와 안동 김씨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시작하고 안동 김씨 세력에 의해 정계에서 쫓겨난 사람들을 다시 조정으로 불러들이는 등 헌종이 외척들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이 보였던 것이죠. 그렇게 김작은을 비롯한 안동 김씨는 까딱 잘못하면 멸문을 당할 수도 있는 엄청난 위기에 닥쳤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헌종이 1849년에 23살의 나이로 후사 없이 세상을 떠나면서 김작은과 안동 김씨가 처했던 위기는 한순간에 사라지게 된 것이죠. 이후 철종이 다음 왕으로 즉위하면서 다시 순원왕후가 수렴청정을 하게 되고 철종의 왕비마저도 안동 김씨 가문에서 나오니 김작은의 입지는 더욱 굳건해지게 됩니다. 그렇게 비로소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안동 김씨의 세상이 열리게 된 것이죠. 이후 주요 요직은 모조리 안동 김씨가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작은 역시 여러 요직을 거친 후 의정까지 역임했으며 나중에는 영의정을 3번이나 역임하면서 조정의 모든 권력을 김작은과 안동 김씨가 독식하게 되었죠. 또한 자신과 자신의 가문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숙청해버리면서 조선 조정은 완전 개판이 나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조선은 돌이킬 수 없는 쇠퇴의 길에 빠져들었죠. 안동 김씨가 주요 관직들을 독차지하자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는 사람들은 김작은의 집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막대한 뇌물을 사용해 관직을 사고 파는 일이 아무 거리낌 없이 벌어졌죠. 그렇게 뇌물로 관직을 산 사람들은 본전보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온갖 극악한 방법으로 백성들을 수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일반 백성들의 생활은 더 비참해졌죠. 지방 수령 자리를 뇌물을 주고 산 사람들은 자신도 뇌물을 받아 뇌물을 준 사람을 아전으로 임명했고 그렇게 아전이 된 사람들은 부패한 수령의 손발이 되어 백성들을 착취했으며 심지어 그들도 중간에서 돈을 빼돌려 사리사욕을 채웠을 정도였습니다. 또한 부패한 과거시험도 더 이상 인재를 등용하는 문이 되어주질 못했고 온갖 부정과 청탁에 의해서 합격 불합격이 정해졌습니다. 세도가의 관리들이 과거시험 문제를 미리 빼내어 알려주거나 대리시험 등 온갖 부정한 방법들이 동원되었죠. 아무리 자신이 똑똑하고 실력이 있어도 안동 김씨 세력에 뇌물을 주지 않으면 출세는 다음 생애를 기약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김작은의 집은 그에게 청탁을 하거나 잘 보이려고 모인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죠. 이런 식으로 민생이 파탄나기 시작하고 삼정의 문란으로 인해 각지에서는 백성들의 한 맺힌 절규가 끊이질 않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조선의 멸망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었죠. 1862년 삼정의 문란이 극에 달하자 이를 바로잡기 위해 삼정의정청이라는 기구가 설치되었지만 김작은이 삼정의정청의 총재관이 되었고 이 삼정의 문란의 최대 수혜자가 자신과 안동 김씨였기 때문에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계령과 진주 그리고 제주도까지 전국 각지에서는 참다 못한 농민들이 봉기를 일으키기도 했죠.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터져나오고 있었지만 권력을 쥔 세도가들은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고 관심도 없었으며 문제를 해결할 만한 능력도 갖추지 못한 세도가들은 오직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고 권력을 유지하려는 생각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즈음 그를 찾아오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왕족이지만 조금 어려운 처지에 있던 흥선군이었죠. 흥선군이 김작은의 집으로 찾아오면 그에게 돈을 주기도 했고 흥선군이 그린 난초 그림인 석파란을 가져오면 김작은이 그것을 비싼 값에 사주기도 하면서 경제적으로 도움을 줬던 것입니다. 흥선군을 하찮고 귀찮게 여기던 다른 양반들과는 달리 왜 그랬는지는 몰라도 김작은은 그를 도와주었던 것인데 이 일이 훗날 김작은의 목숨을 좌우하게 될 줄은 그때는 아무도 몰랐죠. 또한 김작은에게는 나주에서 온 기생첩인 양씨가 있었는데요. 그가 이 양씨를 얼마나 총애했으며 김작은을 등에 업고 그녀가 휘두른 권력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양씨의 별명이 나주 출신 정승이라는 의미의 나압이기까지 했습니다.
당시 정승을 부를 때는 합하라고 했으며 정승의 부인은 합부인이라고도 했었고 정승의 성이나 사는 곳에 합자를 붙여 부르기도 했는데 그녀는 비록 첩의 신분이었지만 정승 부인보다 더 콧대가 높은 행동을 하다 보니 고향이던 나주의 나자를 붙여 나합부인이라 불렀던 것이죠. 당시 벼슬을 사러 김작은의 집에 갔지만 그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이 나합부인에게 뇌물을 바쳐 청탁하기도 했는데 그녀는 김작은과의 잠자리에서 온갖 다양을 떨며 김작은에게 부탁해 매관매직을 일삼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김작은을 만나기가 쉽지 않았던 사람들은 처음부터 이 나합부인을 찾아오기도 했죠. 야사를 수집해놓은 책인 흥선대원군 약전에는 또 다른 재미있는 일화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어느 날 김작은이 교자를 타고 가고 있을 때 불쑥 흥선군이 나타나 술값을 좀 달라며 구걸을 했는데 이에 김작은이 엽전을 땅바닥에 던져주자 흥선군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던 사람들까지 몰려와 그 돈을 주우려고 실랑이를 벌였다는 일화가 있다고 합니다. 이 책에 기록된 또 다른 일화로는 흥선군이 김작은을 찾아갔을 때 그는 나합부인과 같이 있었는데 그녀를 본 흥선군이 형수님이라고 부르며 큰절을 넙죽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기생 출신인지라 당시 양반들은 그녀에게 청탁은 하더라도 절을 하지는 않았는데 왕족인 흥선군이 절을 했으니 이는 실로 엄청난 일이었던 것이죠. 그 이후 김작은과 나합부인 둘 다 흥선군을 좋게 보아 그를 후하게 대하며 도와줬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나합부인처럼 김작은의 권세를 등에 업은 그의 주위 사람들의 권력도 무시무시했던 것이죠. 또한 안동 김씨 세도가들이 권력을 휘두르는 만큼 백성들의 삶은 도탄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안동 김씨의 세도 정치가 비로소 막을 내리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1863년 12월 철종이 세상을 떠나고 고종이 즉위하면서 흥선대원군이 집권한 것이죠. 이후 흥선대원군은 김작은과 안동 김씨의 모든 권력을 빼앗고 막무가내로 권력을 휘두르던 안동 김씨를 숙청하기 시작하면서 수십 년간 이어지던 안동 김씨의 세도 정치가 드디어 끝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김작은 역시 영의정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흥선대원군을 과거에 도와줬던 덕분인지 수많은 안동 김씨들이 죽임당할 때 그는 죽임당하지 않고 조정 원로의 대우를 받기까지 했죠. 심지어 신하로서 최고의 영예였던 괴장을 하사받기까지 했습니다. 이후에도 김작은은 철종실록 편찬의 총재관을 맡았고 영삼군 부사, 영돈영 부사를 맡았으며 천수를 누리다 72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죠. 그가 죽자 흥선대원군이 그의 묘비명을 직접 써주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조선이 세도정치 때문에 망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막대한 영향력을 끼쳤던 세도정치인지라 그런 악행을 저지른 김작은이 처벌받지 않고 천수를 누리고 갔다는 점은 정말 아이러니하긴 하네요. 조선 말 세도정치를 하며 나라를 파탄 지경에 이르게 했던 인물 김작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19세기 조선 왕조의 세도 정치가 극에 달할 때 매관매직으로 수령직을 산 탐관오리들은 관직을 살 때 들었던 큰 돈을 다시 벌어들이기 위해 백성들의 고열을 쥐어짜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전정, 군정, 그리고 환고까지 정부의 세 가지 제도를 악용해 자신의 배를 불리는 데만 사용한 것이죠. 또한 수해, 흉년이 겹치고 콜레라 같은 질병까지 백성들을 덮쳤는데 그러자 백성들의 삶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너무나도 피폐해지기 시작했고 피죽도 못 써먹고 굶어 죽는 사람이 허다했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굶어 죽나 반란 한번 일으키고 죽나 어찌됐든 죽는 수밖에 없게 되자 참다 못한 백성들은 반란을 일으키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철종은 이런 폐해를 바로잡고자 삼적이 정청을 설치하는 등 여러 가지 개혁을 시도했지만 당시 세도 가문이던 안동 김씨 세력에 의해 실패하고 말죠. 당시 악덕 수령들은 도대체 어떤 지독한 방법으로 백성들을 죽음의 구렁텅이로 집어넣고 있던 것일까요? 첫 번째 수탈 방법은 농사 짓는 땅에 매기는 토지세를 이용한 것이었는데요. 사실 토지세는 농민의 부담이 아니고 그 땅의 주인인 지주의 부담이었죠. 하지만 당연히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농사를 짓고 있는 토지 1겨에당 미국 4두인데 2배로 뻥튀기해서 1겨에당 8두씩 받아먹기도 했으며 농사 짓는 땅도 아닌 허허벌판 황무지에다가 세금을 부과하기도 했고 거기다가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 땅을 백성들 거라고 기록해두고 세금을 부과하기도 했죠. 또한 쌀을 운반할 때 운송비나 수수료를 받기도 했고 창고에 쌀을 보관할 때 쥐가 파먹으면 그 또한 농민들에게 부담시켰습니다. 백성들이 당장 굶어 죽게 생겼다고 사정해도 그들의 사정은 눈꼽만큼도 고려되지 않았죠. 그래서 돈만 뜯어내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16세부터 60세의 남자들은 군포를 냈었는데요. 군대를 가야 하는 남자가 군에 가지 않는 대신에 옷감을 내던 것이 군포이죠. 원래 이 군포를 냈던 이유는 군역을 지지 않는 사람들이 군포를 납부해 군복문에 하는 사람들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한 취지였는데 이 또한 벼슬아치들의 백성 수탈 도구로 쓰였습니다. 아직 16세가 안 된 어린아이들과 60세가 넘은 노인은 군역의 대상이 아니었지만 군포를 뜯어냈죠.
심지어 갓난아기들이 군포를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백골징포라 하여 이미 죽은 사람을 산 사람처럼 꾸며 군포를 징수했죠. 이런 탐관오리의 쓰레기 같은 짓거리가 극에 달하자 이것을 못 버티고 도망가는 사람이 속출했습니다. 하지만 세금을 삥 뜯어가는 짓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오가작통법이라고 5가구를 묶어서 서로 감시하게 했는데 만약 한 가구가 도망가면 나머지 4가구에서 군포를 냈어야 했죠. 만약 5가구가 다 도망가면 연좌제를 적용해 그들의 친척에게 찾아가 기어코 군포를 뜯어냈습니다. 또한 정약용의 목민심서에 의하면 딸을 아들로 바꿔서 징수한 적도 있다고 하고 집에서 키우는 개와 절구를 사람 이름으로 올려서 군포를 받아간 경우도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안의 남자가 죽어도 그의 군포를 내야 하고 자식을 낳아도 딸이든 아들이든 군포를 내야 했으며 심지어 도망친 이웃이나 친척의 군포까지 2중 3중으로 세금이 불어나니 결국엔 모두가 견디지 못하고 도망가버리고 많은 사태까지 벌어졌죠. 당시 군포의 부담을 견디지 못하는 농민들은 심한 경우 자식을 더 이상 낳지 않기 위해 목숨을 걸고 거세를 하는 남자들도 있었다고 하죠. 농민들의 거세에 대한 이야기는 정약용의 시 애절량에 적나라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토지세와 군포 이 두 가지의 백성 수탈 제도보다 더욱더 극심한 것이 바로 이 환곡이라는 제도였습니다. 사실 환곡이란 곡식을 나라의 창고에 저장해 두었다가 곡식이 바닥나기 시작하는 봄쯤에 백성들에게 빌려주고 추수하는 시기인 가을에 약간의 이자를 붙여 다시 곡식을 거두었던 것을 말합니다. 그냥 보면 가난한 농민들을 구제해주는 아주 훌륭한 제도 같은데요. 환곡은 백성들을 죽음에 몰아세우는 제도가 됩니다. 원래 환곡은 굶어 죽게 생긴 농민들을 구제할 목적으로 생긴 제도였기 때문에 처음엔 이자가 없었죠. 그러다 점점 이자를 받기 시작했는데요. 원래는 이자를 6개월에 10%로 제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조선 말기쯤 되면 6개월에 50% 이상으로 이자를 붙이기 시작했죠. 게다가 곡식을 아껴 먹어서 환곡이 필요 없는 백성들이나 환곡을 빌릴 바엔 그냥 굶어 죽겠다라고 하는 백성들에게도 강제로 곡식을 빌려줬는데 끝까지 반항하는 백성들은 환곡을 빌릴 때까지 고문을 가했습니다. 또한 곡식을 빌려줄 때 쌀겨나 모래, 돌 등을 섞어주거나 쌀에 물을 불려서 양이나 무게를 속이는 경우도 허다했죠. 이러한 지방 탐관오리들의 백성들 수탈은 철종에 대해 극에 달했고 이래 죽고 저래 죽나 자포자기한 백성들은 산으로 도망가 산적이 되기도 했으며 지방 수령뿐만 아니라 아전들 역시 백성들을 착취했고 공금이나 환곡 등을 횡령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중앙정부에서는 암행어사를 수시로 보내기도 했지만 이미 고착화되어버린 악습은 도저히 없앨 수 없을 정도였기에 바로 고치기엔 이미 너무 늦고 말았죠. 이렇게 토지세를 말하는 전정, 군포를 말하는 군정, 그리고 환곡까지의 골 때리는 백성 수탈 도구를 삼적의 문란이라고 불렀고 이 삼적의 문란은 결국 홍경래의 난과 진주농민 봉기, 계령농민 봉기 등 여러 지역에서 수많은 밀란이 일어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러다 홍선대원군이 권력을 잡고 나서야 삼적의 문란은 겨우 변화되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그나마 사정이 조금 나아졌을 뿐이었죠. 나중에 영민씨 세력의 세도 정치로 인해 또다시 허사로 돌아가게 되었으며 이는 얼마 안가 임오군란과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는 기폭제가 되었고 조선이 만국의 길로 접어든 수많은 이유 중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대체 어떻게 살아남았나 싶기도 하고 과거에 태어나지 않고 지금 태어났다는 게 천만 다행이라고도 생각되네요. 조선 후기에는 왕권도 굉장히 약했던 데다가 탐관오리들의 수탈로 인해 백성들의 삶은 피폐하다 못해 말도 못할 정도였죠. 오죽하면 다산 정약용은 목민심서에 나뭇가지 하나까지 병들지 않은 것이 없다 라고 하면서 굶주린 호랑이와 독수리같이 굉장히 사납게 농민들을 등쳐먹고 빼앗고 있다라며 조선의 탐관오리들의 악행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삼정의 문란이라고 해서 이해할 수 없고 어처구니 없는 명목으로 높은 관직의 관리부터 하급 관리까지 거의 모든 벼슬아치들이 백성들의 고열을 쪽쪽 빨아먹고 있었죠. 오늘 이야기할 인물도 조선 후기의 악명 높은 탐관오리인데요. 당시엔 차고 넘치는 게 백성들을 착취하던 탐관오리들이었지만 오늘 이야기할 인물이 중요하고 유명한 이유는 바로 동학농민운동의 원인이 된 인물이라서 그렇죠. 오늘은 동학농민운동의 도화선이 된 고부밀란이 일어났을 당시 고부군수로 재직한 탐관오리의 대명사 조병갑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조규순이라는 인물로 조규순의 형이 바로 고종 때 영의정을 지낸 조두순이었죠. 조병갑은 철종 14년인 1863년에 처음 관직에 오른 뒤 시간이 흘러 1892년에 전라도 고부 군수로 부임했습니다. 그는 부임하자마자 엄청난 악행을 저지르고 각종 탐관오리의 행적을 일삼았죠. 조병갑이 한 가장 대표적인 악행은 만석보라는 큰 저수지를 만든 것입니다. 농사 지을 때 필요한 저수지를 만드는 게
뭐 그리 악행이냐 싶은데요. 사실 당시엔 이미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보가 있었는데도 더 큰 보를 만들어야 한다며 백성들을 강제로 보 만드는 일에 동원시켰던 것이죠. 심지어 산에서 수백 년 된 큰 나무를 베어서 가져와 보를 쌓게 하고서는 백성들에게 노역을 한 대가를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처음엔 새로 만든 보에 물을 써도 첫 해에는 수세를 물리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백성들이 새로운 보에 물을 쓰자마자 약속을 어기고 엄청난 세금을 징수했죠. 게다가 만석보 역시 잘 못 만들어져 장마철마다 홍수에 침수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기 때문에 백성들의 원성이 자자했습니다. 만석보 외에도 백성들에게 강제로 일을 시키고 돈을 안 준 일은 또 있는데요. 조병갑은 고부 경내에 집을 짓고 첩을 사서 함께 살았는데 이 집을 지을 때 백성들을 데려와 짓게 하고는 돈을 한 푼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황무지 땅을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개간해서 먹고 살아라 한 뒤 향후 5년간 세금을 면제해 주기로 해놓고 백성들이 황무지를 개간하자 또 약속을 뒤집어 엎고 세금을 징수했죠. 그에게 무슨 돈이 그렇게 많이 필요했는지 나라 세금까지 횡령하는데요. 농민에게는 질 좋은 쌀을 세금으로 징수하고 조정에 보낼 때는 질 나쁜 쌀을 사서 바쳐 거기서 남는 차액을 착복하기까지 했죠. 흉년이 들었을 때는 가명의 보고에 세금을 탕감받았지만 조병갑은 역시나 무거운 세금을 걷어들였고 돈은 다 자신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세금을 착복하는 일도 있었지만 그냥 돈을 삥 뜯는 경우도 많았죠. 백성들에게 불효나 음행, 잡기 등 온갖 죄목을 뒤집어 씌우고 옥에 가둔 뒤 돈을 줘야 풀어줬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모은 돈이 대략 2만 냥에 이른다고 합니다. 자신의 아버지 조규순이 과거 태인현감을 지낸 적이 있는데 공적비를 세운다고 하면서 또 백성들에게 1,000냥을 갈취했습니다. 그런 악행을 저질렀음에도 조병갑은 경남 함양에 자신의 선정비를 세우기도 했는데요. 내용도 어처구니가 없는데 조선 말의 조병갑 군수는 백성들을 편하게 해주고 사비를 털어 세금도 감면해주고 관청도 고치고 선정을 베풀어 비를 세웠다라는 내용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조병갑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그는 부조금으로 2,000냥을 거둬오라고 지시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전봉준의 아버지인 전창혁이 백성들의 대표로 나서 조병갑을 찾아가 항의를 했는데 조병갑은 그런 전창혁의 곤장을 치라고 명했죠. 그러다 결국 전창혁은 곤장에 맞아 세상을 떠나는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고 이에 분노한 전봉준은 백성들과 함께 들고 일어났는데 이것이 바로 동학농민운동의 시작인 고부밀란입니다. 1894년 1월 전봉준을 대표로 한 농민들은 고부 관할을 습격해 조병갑을 잡으려 했지만 그는 이미 전주로 도망치고 없었죠. 그러자 농민들은 자신들의 수탈의 도구이던 만석보를 헐어버렸습니다. 전주로 도망간 조병갑은 전라도 관찰사 김문현에게 고부에서 밀란이 일어났다며 보고했지만 모든 정황을 파악한 김문현은 조정에 장계를 보냈고 이에 오히려 조병갑 자신이 의금부에 압송되어 버렸죠. 또한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한 조정은 박원명을 신임 고부군수로 내려보냈고 그는 마을 사람들을 위로하고 달랬으며 모든 죄를 용서하니 집으로 돌아가서 생업에 힘쓰라고 권유하면서 다행히 밀란을 일으킨 농민들을 해산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 조정에서는 밀란을 수습하기 위해 안핵사로 이용태를 파견했지만 이용태는 이건 다 동학교도의 잘못이다라며 조정이 고부 백성들과 한 약속을 어기고 동학 농민이던 고부 백성들을 체포하거나 재산을 빼앗고 심지어는 살해하기까지 했으며 마을 주변에 불을 지르는 만행을 저질러 버렸죠. 이용태의 행위에 고부 백성들은 또다시 크게 분노하게 되고 전봉준은 김계남, 손화중 등과 함께 1차 동학농민 봉기를 일으켰습니다. 한편 의금부로 압송되었던 조병갑은 결국 고금도로 유배를 떠나게 되지만 불과 1년 만에 풀려나게 되었고 1898년에는 고등재판소 판사가 되어 이후 동학의 지도자인 최시영에게 사형 선고를 하기까지 했죠. 백성들을 수탈하던 탐관오리에다가 유배까지 갔던 죄인인 조병갑이 지방 한직에 불과하던 고부군수에서 당시 핵심 권력이라 할 수 있는 판사로 파격 승진했던 것입니다. 이후로도 조병갑은 삼품인 비서원승으로 승진했고 고종과 친일파들에게 총애를 받아 계속해서 고위관직들을 두루 역임하기까지 했으며 그렇게 쭉 잘 먹고 잘 살다가 1912년 5월 69세의 나이로 천수를 누리다 세상을 떠났죠. 좀 아이러니한 점은 왜 이런 악당들은 오랫동안 잘 먹고 잘 사는지 모르겠네요. 조선 후기의 탐관오리의 대명사이자 동학농민운동의 불씨를 당긴 조병갑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